내 나이 52에 그 공장 문을 두드린 건 대단한 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던 전업주부였던 내가 왜 그 삭막한 공단으로 향했겠습니까? 하나뿐인 딸 수진이가 곧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남들만큼은 못해줘도 엄마로서 예쁜 이불 한 채, 번듯한 가구 몇 개는 내 손으로 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장을 가느냐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편이 딸에게 넉넉한 혼수를 마련해 줄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을요. 남편의 월급으로는 달마다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했습니다. 딸아이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나는 엄마로서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 준비를 하며 받는 혼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수진이의 눈빛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거리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몸이 성한 동안 내 손으로 벌어서 내 딸 시집 보낼 미천을 만들자고.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어 버스를 탔고 1시간을 달려 공단에 도착했습니다. 공장의 아침은 서늘했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쏟아지는 그 공간에 서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신어본 작업판은 어찌나 무겁고 딱딱한지 몇 걸음만 걸어도 발뒤꿈치가 까져 피가 맺혔습니다. 작업복은 뻣뻣했고 장갑은 손에 맞지 않아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으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공장장이 나를 작업대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플라스틱 부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옆에 서서 시범을 보이던 젊은 여공이 빠른 손놀림으로 척척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배우면 된다고. 하지만 몸이 힘든 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나를 정말 지옥으로 몰아넣은 건 그곳에서 만난 최 여사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 공장의 반장도 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몇 년 먼저 들어와 일을 좀 잘한다는 이유로 기세를 잡고 흔드는 소위 실세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최 여사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말투는 거칠었지만 일은 빨랐고 그래서인지 다른 여공들이 그녀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습니다. 최 여사는 첫날부터 나를 나이 먹고 들어온 느림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원래 말이 거칠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계를 다루다 실수라도 하면 최 여사는 공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서 밥만 하니까 뇌도 굳었다는 둥, 당장 때려치우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는 둥. 그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는 공장 기계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내 고막을 찔렀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내가 서툰 게 맞고 실수한 게 맞으니까요.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당연히 혼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아껴가며 혼자 연습했고 선배 여공들에게 물어가며 기계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검수한 제품에 불량이 섞여 있다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워두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 등을 떠밀며 제대로 보지도 못한다고 눈이 침침해서 그런 거냐고 조롱했습니다. 나는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52의 내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늙은 걸까요? 쓸모 없어진 걸까요? 점심시간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최 여사를 중심으로 한 무리는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내가 용기 내어 다가가면 약속이라도 한 듯 이야기를 멈추고 흩어졌습니다. 휴게실 한 구석에서 도시락을 펼치면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나만 빼고 모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내 작업대 위에 누군가 일부러 커피를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내 장갑이 감쪽같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랬냐고 물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비웃고 있는 최 여사의 눈빛을요. 50이 넘은 나이에 화장실 변기 칸에 앉아 눈물 섞인 도시락을 씹어본 적이 있나요?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 억지로 물로 밀어 넣으며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자문하던 그 시간들을요.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건 거창한 폭력이 아니라 이런 치졸하고 비릿한 무시라는 것을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나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하고 최 여사의 괴롭힘을 견디며 버티던 몸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작업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최 여사는 멀찍이 서서 혀를 차며 나이 먹고 무리하면 안 된다는 둥, 진작 집에 가 있지 않았냐는 둥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나는 보건실에 실려가서 링거를 맞았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나는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딸의 혼수는 아직 반도 모으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공장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만두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 보이고 무엇보다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나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열심히 일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공장장은 고개를 저으며 최 여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작업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그녀는 일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녀를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나는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흐려졌습니다. 석 달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했던 시간들이 모두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나는 석 달을 채우지 못하고 도망치듯 그곳을 나왔습니다. 내 발엔 굳은 살이 박였고 가슴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힌 채로요. 집에 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위로했습니다. 괜찮다고, 다른 일을 찾으면 된다고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일터로 나갈 용기가 없다는 것을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누군가와 어울리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최 여사가 나를 비웃으며 등을 떠미는 꿈, 휴게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는 꿈, 사람들이 내 뒤에서 수군대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1년쯤 지났을 때 딸 수진이가 드디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그간 연애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공부와 일에만 매진하던 아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그런 수진이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남자 쪽 집안도 훌륭하고 아들도 성실하다는 말에 나는 그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남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환해졌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차분한 성격에 수진이를 존중해준다고 했습니다. 나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나는 백화점에 가서 제일 좋은 옷을 샀습니다. 평생 백화점 옷을 입어본 적 없는 내가 처음으로 정장을 맞춰 입었습니다. 공장에서 얻은 손에 굳은 살을 감추려 정성껏 핸드크림을 발랐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자고. 우리 수진이 앞날에 누가 되지 않는 엄마가 되자고. 상견례 장소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나와 남편은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긴장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도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한정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예비 사돈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나는 웃으며 인사를 건네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아한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보석이 박힌 안경을 쓴 채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오는 그 여자.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내 꿈에 나타나 나를 조롱하던 그 최 여사였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듯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온화해 보이는 남편이 함께였습니다. 준호 어머니 최명숙이라는 자기소개와 함께 수진이 어머니 인상이 참 좋다는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겨우 내 이름을 말했습니다. 박영숙이라고. 최 여사는 자기 집안이 좀 엄격한 편이라 며느리 교육은 자기가 확실히 시킬 거니 걱정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입에서 며느리 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공장에서 나를 사냥감처럼 몰아세우던 그 눈빛, 그 비릿한 말투가 화려한 옷차림 뒤에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교육이라고요? 내 딸이 저 여자 밑에서 며느리 교육을 받는다고요? 내가 겪었던 그 지옥을 내 딸이 고스란히 물려받는다고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가 나오고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우리 집안 이야기를 물어보고 남편이 정중하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는 수줍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풍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1년 전 공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화장실 칸에서 울던 내 모습이,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흘리던 눈물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그 고통스러운 날들이. 나는 입을 열어 작년에 서구공단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호 어머니도 거기서 일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준호의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공장에서 일했냐는 물음에 최 여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그 공장에서 3달 동안 일했다고, 52의 나이에 처음 시작한 공장 일이었다고. 서툴렀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 준호 어머니는 나를 괴롭혔다고. 사람들 앞에서 느림보라고 부르며 비웃었고 내 등을 떠밀며 모욕을 주었다고. 점심시간에는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고 결국 나는 견디지 못하고 그곳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 여사는 입을 열었지만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그 3달 동안 지옥을 경험했다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50이 넘은 나이에 화장실에서 울며 도시락을 먹었던 그 굴욕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했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진이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일어나 사과하겠다며 제발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내 몸으로 직접 겪었다고. 남 괴롭히는 게 체질인 사람 밑으로 내 귀한 딸 절대 못 보낸다고. 준호의 아버지가 놀라서 일어나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자기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해가 아니라 내가 겪은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수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자고 말하며 딸을 이끌고 한정식집을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울먹이며 저항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따라오며 빌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그럴 분이 아니라고, 오해라고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사람의 본성은 옷을 갈아입는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온 뒤 며칠간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밤 친구 집에 가서 잤습니다.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반성하고 계시다는 말, 예전 일은 어머니도 힘든 시기였다는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힘든 시기였다는 게 남을 괴롭힐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나도 힘들었지만 누구를 짓밟지 않았다고. 힘든 건 남을 학대할 면죄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최 여사 본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 그때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시기였다는 해명, 어떻게든 보상하겠다는 약속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과하는 게 아니라 아들 결혼시키려고 연기하는 거라고.
진짜 미안했으면 그때 사과했어야 한다고. 내가 공장 그만두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밤마다 악몽 꾸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1년 동안 집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고 아니라고 거듭 말했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우리 수진이가 어떻게 살겠느냐고 며느리 교육을 확실히 시킬 거라던 그 말의 의미를 나는 너무 잘 안다고 우리 딸도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짓밟으면서 교육시킬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최 여사가 울먹이며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수진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왜 그랬느냐는 원망, 내 인생을 망쳤다는 울분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준호 오빠 어머니한테 당한 게 억울한 건 알지만 그게 자기 결혼을 막을 이유가 되느냐는 항변이었습니다. 준호는 좋은 사람인데 그의 잘못도 아닌데 왜 자기까지 불행하게 만드느냐는 비난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진짜 행복할 수 있었다고 준호를 만나서 처음으로 미래를 그려봤다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 울먹였습니다. 엄마의 과거 때문에 자기 미래를 포기해야 하느냐고 그게 공평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앉으라고 했지만 수진이는 거부했습니다. 엄마는 내 말 안 들을 거라고 맨날 자기가 어리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런다고 항변했습니다. 수진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딸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요? 나는 수진이가 지금은 행복하다고 느껴도 나중에는 달라질 거라고 내가 어려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자기가 30인데도 아직도 애기 취급한다는 원망과 함께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요? 내 선택이 독선이었을까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 같은 사람 밑에서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할지를요. 처음엔 착한 시어머니인 척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본색을 드러낼 게 뻔했습니다. 그때 가서 수진이가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결혼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이혼은 쉽지 않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러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문 앞에 식판을 갖다 놓으면 한참 뒤에 가져가서 조금 먹고는 다시 내놓았습니다. 나는 매일 밤 수진이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위로하면 딸은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창고에 가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년 전 공장에서 신었던 작업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헐어버린 발 뒤꿈치 부분이 닳아 없어진 그 작업화를요. 나는 그 작업화를 들고 수진이 방문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지에 펜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내 마음을 담았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 서툴고 미숙해서 미안하다고, 내 행복을 망쳤다는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엄마는 내가 진짜 불행해지는 걸 막고 싶었다고 썼습니다. 이 작업화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공장 다닐 때 신었던 신발이라고. 처음엔 너무 무겁고 딱딱해서 발이 까지고 피가 났다고.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매일 신어도 발은 아팠고 굳은 살만 더 두꺼워졌다고 적었습니다. 최 여사라는 사람도 그랬다고 썼습니다. 처음엔 적응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고. 내가 일을 더 잘하면, 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말입니다. 엄마가 공장에서 겪은 건 단순한 텃세가 아니었다고, 인격의 살인이었다고 썼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공장 가기 싫어서 울었고 밤에는 악몽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졌고 내 존재가 쓸모없다고 느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그런 고통을 겪는 걸 볼 수 없다고 썼습니다. 준호라는 청년은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 어머니는 다르다고.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결혼 전에는 착한 시어머니인 척할 거지만 일단 결혼하고 나면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그때 가서 내가 후회해도 이미 늦다고. 이혼은 쉽지 않고 아이라도 생기면 더 힘들어진다고 적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건 내가 화려한 집안에 시집 가는 게 아니라고, 내 영혼이 다치지 않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엄마의 굳은 살을 봐달라고. 이게 내 미래가 되지 않길 바라는 게 내 진심이라고 말입니다. 엄마가 독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엄마가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는 말로 편지를 끝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라는 서명을 하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편지를 작업화 안에 넣어두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수진이가 작업화를 발견했는지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작업화를 두 손으로 꼭 껴안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그렇게 아팠는지 몰랐다고, 자기만 생각하고 엄마 마음은 몰랐다고 울먹였습니다. 나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수진이도 나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한참 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준호한테 실망했다고요. 준호한테 엄마가 그의 어머니한테 당한 일을 말했더니 준호가 자기 어머니도 그때 힘드셨을 거라며 이해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 엄마 편을 들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자기는 항상 뒷전이겠다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힘들게 해도 준호는 엄마 편만 들겠다고. 그 사람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깨달았구나.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니라고, 엄마가 막아줘서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혼자였으면 그냥 결혼했을 거라고, 그리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모았던 돈이 통장에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수진이에게 이 돈으로 여행 가자고, 엄마랑 딸이 단둘이 훌훌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진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밝은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짐은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그 낡은 작업화 한 켤레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주도의 공항에 내리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길목이었습니다. 우리는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수진이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딸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해변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백사장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나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공장에서 생긴 굳은 살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파도 소리만 들으며. 가끔 수진이가 예쁜 조개 껍데기를 주워서 내게 보여줬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녁은 할머니가 직접 잡은 고등어로 구이를 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며 모녀 사이 좋아 보인다고 웃으셨습니다. 수진이가 엄마랑 처음으로 단둘이 여행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에 우리는 나란히 누워 별을 봤습니다.
제주도의 하늘은 맑았고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수진이가 이제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랬는지. 엄마는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다고, 자기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진짜 행복 말이라고, 겉으로만 화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한 행복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안다고, 자기도 이제 그게 뭔지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서 딸의 손을 잡고 있자니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준호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수진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통화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제 그만 만나자고, 자기들은 안 맞는 것 같다고, 행복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좀 쉬고 싶다고, 회사도 잠깐 휴직하고 하고 싶었던 거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는데 입시 준비한다고 포기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해보라고, 엄마가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부터 화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스케치북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그날 그린 그림을 내게 보여줬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그렸다며 내미는 캔버스에는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는 작은 작업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작업하라고, 잊지 않으려고 그렸다는 말에 나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에게 화실 선생님이 전시회를 열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수진이의 그림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진이는 자기가 전시회를 할 수 있을지 물었고, 나는 당연하다고, 우리 딸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열심히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나도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캔버스를 옮기고 물감을 사러 함께 미술용품점에 갔습니다. 전시회가 열리던 날 작은 갤러리였지만 사람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수진이의 친구들도 왔고 화실 선생님과 동료들도 왔습니다. 수진이의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주도 바다 해변의 작업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모두 우리의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그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품을 사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수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준호 눈치 보면서 살고 있었을 거라고요. 나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잘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니라고, 엄마가 용기 내서 막아줬다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이후로 몇 개의 작품을 판매했고 잡지에 일러스트를 그리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행복해 보입니다. 가끔 수진이가 말합니다. 그때 결혼했었으면 어땠을까? 지금쯤 시댁 눈치 보면서 살고 있었겠죠? 그럼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랬겠지. 근데 안 그렇게 돼서 다행이지. 얼마 전에는 수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소개시켜줬습니다. 화실에서 만난 동료 작가라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이를 존중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수진이 그림을 정말 좋아한다며 자기도 배우고 싶을 정도라고 말할 때 수진이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봤습니다. 진짜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괜찮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사람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 부모님도 만나볼까 하는 수진이의 제안에 나는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끔 그 낡은 작업화를 꺼내봅니다. 먼지를 털고 가만히 바라봅니다. 굳은 살이 박힌 내 발, 상처투성이었던 내 마음. 하지만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을 지켰으니까요. 사람들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독했냐고, 딸의 행복을 막았냐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독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엄마라는 이름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 모든 칼날을 내 몸으로 막아서라도 내 아이만은 지키겠다는 각오. 그것이 내가 작업화 끈을 조이며 다짐했던 것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 작업화를 심장 속에 소중히 보관합니다. 언젠가 수진이에게 물려줄 유산으로요. 엄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라고. 그리고 수진이도 언젠가 엄마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무거운 사랑의 의미를요.